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오래전 옛날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시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삶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잠들기 전 가볍게 귀 기울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한 밤이 될 거예요.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었죠. 평생 일을 하지 않고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어요. 어머니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아들은 전혀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놀기만 하니 답답하기만 했죠. 어머니는 여러 번 타박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러다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니? 내가 네 밥벌이해 주는 것도 이제 힘들다. 좀 제발 일을 해보렴.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잔소리를 흘려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참깨 한 말을 구해주세요.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부탁에 놀라서 물었어요. 참깨를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아들은 천천히 답했지요. 밭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무언가 해보려는 의지를 보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참깨를 구해주었고 이어서 농사에 쓸 괭이도 내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들고 마을 깊은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을 깊고 넓게 파고 참깨를 한가득 뿌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참깨의 싹이 돋아나자 아들은 하나하나 잘 골라서 마음에 드는 참깨 한 포기만 남기고 모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참깨를 매일 정성껏 물주고 돌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움직이지 않던 아들은 어느새 집을 떠나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년쯤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에게 톱과 도끼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도대체 그걸로 무엇을 하려는 거니? 아들은 대답했죠. 참깨나무를 베려면 필요한 도구입니다. 어머니는 더욱 놀랐습니다. 참깨가 나무가 된단 말이냐? 그 말에 아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궁금했던 어머니는 아들을 따라 깊은 산골로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커다란 참깨나무를 보게 되었죠. 나무 가지마다 참깨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무거워서 가지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도끼로 나무를 베고 톱으로 가지를 잘라 참깨를 털어냈습니다. 그 양은 무려 100가마가 넘었죠. 그 참깨를 가지고 아들은 기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커다란 항아리 가득 참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름이 가득 든 항아리에 지나가던 쥐 한 마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쥐는 기름을 잔뜩 먹고 살이 통통하게 쪘고 사람들은 쥐를 잡으려 하면 미끄러져 도망가곤 했죠. 아들은 뜰채와 그물을 가져와 간신히 쥐를 잡았습니다. 참기름 먹은 쥐팝니다. 아들이 외치자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몰려들었고 한 사람이 큰 돈을 주고 그 쥐를 사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참깨와 참기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고 얼마 뒤 결혼도 하여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게으른 아들도 마음 먹고 노력하니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요.
우리도 삶에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서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 글을 배우곤 했죠. 어느 날 마을 아이들 중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함께 서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 아이들은 늘 가난한 집 아이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배움이 부족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 너희는 저 어깨 너머로 슬쩍 듣는 것밖에 못하니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부잣집 아이들은 자연스레 가난한 집 아이들을 멀리하게 되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점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 날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가난한 집 아이들이 시험을 따라올까봐 몰래 서둘러 떠났죠. 그러나 야금동이라는 가난한 아이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다음 날 부잣집 아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길을 걷던 중 우연히 한 부자가 내건 말겨루기 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말겨루기를 해서 3번 중 2번 이기면 내 사위로 삼겠다. 만약 지면 3년간 내 마부로 일해야 할 것이다. 부잣집 아이들은 호기심에 차례차례 말겨루기에 도전했지만 모두 부자에게 졌고 결국 마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야금통이도 그 방에 들어가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자가 야금통이에게 콩 한 알과 술을 내어 주었는데 야금통이는 그것을 한 번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러했습니다. 3년 묵은 맑은 죽이 꼬울이라고 소리를 내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야금동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는 이랬습니다. 뒷마당 돌부처가 5, 6월에 귀가 나서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할까? 이번에도 야금동이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도 어려웠습니다.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이 올이 풀려 쓸 수 없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쓸 수 있을까? 야금동이는 결국 답하지 못했고 부잣집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마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미련동이는 부잣집 아이들과 동생 야금동이가 시험을 보러 떠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부자의 말겨루기에 져서 마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죠. 나도 반드시 과거를 보러 가겠다. 미련동이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고 어머니는 걱정하며 말렸지만 미련동이는 굳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집안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을 건네며 먼 길을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서울을 향해 떠난 미련동이는 부자가 내건 말겨루기 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자의 집에 들어서자 부자는 콩 한 알과 술을 내어주었습니다. 미련동이는 그것을 조용히 삼킨 후 부자의 첫 수수께끼에 답했습니다. 3년 묵은 말가죽이 고를 달라고 소리칠 때 어느 마을에 비오막살이가 있고 그 옆에 풀싹이 도단한 곳이 있습니다. 그 풀을 베어 말과 섞어 먹이면 됩니다. 부자는 이 답에 놀랐지만 그런 풀도 있냐며 의심했죠. 하지만 미련동이는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도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뒷마당 돌부처가 5, 6월의 귀에서 소리를 내면 깊은 산속 계곡에 가서 가장 긴 고드름을 잘라 돌부처 귀에 꽂으면 소리가 멈춥니다.
부자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고 믿기 어렵다는 듯 다시 반문했지만 미련동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에도 미련동이는 대답했습니다. 강변에서 좋은 모래를 골라 새끼를 꼰 다음 그 새끼를 방석에 감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부자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말 겨루기에서 졌음을 인정하고 마침내 미련동이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미련동이가 기뻐하며 준비를 하던 중 어느 날 산 쪽에서 노루가 동생 야금동이를 업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루가 없는 쪽으로 동생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바라보며 미련동이는 말했습니다. 노루가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두는 수밖에요. 하지만 곧 미련동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동생을 업고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서로를 지키며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마을에 한 어린 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겨우 13살밖에 되지 않았고 키도 아주 작아 관복을 맞춰 입어야 했습니다. 그 소년 원님은 서산이라는 곳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관리들은 그가 너무 어리고 몸집도 작다는 이유로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님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고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며 무례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린 원님은 관리들을 불러 바닷가로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했습니다. 관리들은 내심 반가워하며 별 생각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닷가로 가는 길에 원님은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서 눈에 들어온 것은 무성하게 자란 수수밭이었지요. 원님은 갑자기 그 수수를 꺾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당황했습니다. 바닷가로 놀러 가자더니 왜 갑자기 수수를 꺾으라는 거지? 소금놀이를 하려던 건가 하며 귀찮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수밭으로 다가가 각자 한 움큼씩 수수대를 꺾어 들고 원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수는 한창 무르익어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잘 익은 수수대는 그 길이도 길고 무거웠습니다. 원님은 다정한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수수대를 꺾는 일이 어렵진 않았나? 관리들은 투덜거리며 길기만 할 뿐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은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꺾은 수수대를 소매 안에 넣어보아라. 단 수수대를 꺾거나 구부리지 말고 절대 꺾으면 안 된다. 이 뜻밖의 명령의 관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넓은 소매라 해도 긴 수수대를 그대로 안에 넣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서로 불평하며 이 어린애가 우리를 놀리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며 항의했지만 원님은 표정을 바꾸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 해 동안 자란 수수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 품속에 30년이나 된 큰 어른을 넣을 수 있겠느냐. 원님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벌벌 떨며 말없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원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고개를 치켜드는 자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갓 대신 항아리를 머리에 쓰고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부끄러움과 울분 속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항아리를 쓰고 다녔고 원님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원님은 이렇게 관리들의 못된 버릇을 고치고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원님은 고을을 지혜롭게 다스려 백성들은 오랫동안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깊은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마당에서 콩을 탈때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대문 앞에 한 마리의 큰 떠돌이 개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그 개를 보자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길손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개가 마당에 널어놓은 콩을 물고 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도리깨를 들어 개를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휘두른 도리깨에 개가 한 번 맞자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개를 잡아 묶은 뒤 남은 콩 타작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기에 도리깨질한 콩양도 꽤 많았습니다. 일을 마친 후 농부는 개의 가죽이 유난히 질기고 좋아 보여 벗어 마당에 널어 말렸습니다. 다음 날 마을을 지나던 한 사람이 담벼락에 걸린 가죽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와 농부를 찾았습니다. 그는 가죽을 보고 놀라며 이 가죽이 정말 호랑이 가죽인가요? 혹시 팔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농부도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습니다. 호랑이 가죽이라니요. 그냥 큰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콩 5가마만 주시면 사겠습니다. 라고 했고 농부는 기쁜 마음에 그럼 10가마는 받아야 팔겠습니다. 라며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농부에게 10가마의 콩을 주었고 농부는 도리깨질 한 번으로 호랑이를 잡은 셈이 되어 한 해 농사 수확보다 훨씬 큰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농부는 이제 힘들게 농사 짓는 대신 호랑이 잡으러 나서야겠다. 묘 뒷산 양지 바른 곳에서 단단한 나무로 도리깨를 새로 만들어 들고 떡과 소금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짜기 마을 근처에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농부가 그 마을에 가보니 외진 산속에 홀로 있는 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는 호랑이 사냥을 위해 모인 여러 사냥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엽총을 든 사람도 있었고 커다란 덫을 챙겨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집 안사랑방은 온통 사냥꾼들로 꽉 차 있었죠. 농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총 같은 무기를 쓰면서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까? 내 도리깨만큼은 못할걸. 그리고 농부는 도리깨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조심스럽게 숨겨두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냥꾼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저마다 호랑이 사냥 중 겪은 고생담을 풀어놓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도 힘들고 여러 명이 함께 움직여도 호랑이를 잡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근처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수백 년 묵은 거대한 호랑이가 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냥꾼은 형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이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과 무거운 말들이 농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농부는 그들과 달리 호랑이를 잡으려면 더 빠르고 조용히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농부는 몰래 일어나 숨겨둔 도리깨를 들고 조용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사냥꾼들이 말한 수백 년 묵은 거대한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에 도착하니 큰 바위 틈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곳이 호랑이 굴이구나.
농부는 살금살금 굴 위 바위로 기어 올라가 도리깨를 옆에 놓고 가져온 떡을 소금에 찍어 천천히 먹으며 호랑이가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바위에서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굴 속에서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농부는 망설임 없이 도리깨로 호랑이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놀란 호랑이는 황급히 굴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처음에 모습을 드러낸 호랑이는 셋째 아들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타격에 크게 놀라 형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해요. 밖에 나가려고 하니 뭔가 날아와 머리를 세게 쳐서 너무 아파요. 둘째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나가보겠다. 둘째 호랑이가 머리를 내밀자 농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껏 도리깨를 내리쳤습니다. 둘째 호랑이 역시 깜짝 놀라 굴 안으로 들어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일이야. 밖에 뭔가가 있어. 우리 이제 밖에 나갈 수 없을 거야. 첫째 호랑이는 그런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들, 그렇게 겁낼 필요 없다. 내가 나가겠다. 첫째 호랑이가 머리를 내밀자 농부는 도리깨를 더 큰 것으로 바꿔들고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번엔 호랑이도 크게 아파서 눈앞이 아찔해질 정도였습니다. 낑낑거리며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자 아버지 호랑이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왜 이렇게 약한가? 밖에 나가서 토끼라도 잡아와야 아침밥을 먹을 텐데 아무도 나가지 못하다니 참 답답하구나. 이번에는 어머니 호랑이가 혀를 차며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지만 곧 소리를 지르며 다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호랑이가 나올 때마다 도리깨를 세게 내리쳤으나 죽지 않고 계속 도망가자 떡을 한 입에 털어넣고 소금을 한 움큼 삼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호랑이까지 머리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자 아버지 호랑이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호랑이가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자 농부는 마지막 힘을 모아 도리깨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는 크게 놀라며 거세게 울부짖었고 그 충격에 농부는 도리깨를 꼭 쥔 채 호랑이 뱃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농부가 정신을 차려보니 캄캄하고 뜨거운 호랑이 뱃속이었고 마음을 가다듬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농부는 호랑이 간을 발견했습니다. 간은 윤기가 흐르고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농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간을 조금씩 썰어 소금에 찍어 맛보았습니다. 밖에서는 호랑이 가족이 머리가 아파 낑낑대고 있었지만 농부는 맛있는 간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호랑이는 속이 불타는 듯 아파하며 소리를 질렀고 다른 호랑이들은 농부에게 어서 저기 뒤에 있는 약수를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호랑이 가족은 급히 약수터로 달려가 물을 마셨고 그 사이 농부는 조용히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옛날 깊은 산골, 아주 외진 마을에 한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병이 깊어 점점 쇠약해져가는 아버지가 계셨고 그 아들의 마음은 무거운 구름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 약초를 써보고 명의를 찾아가 보아도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애틋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다했지만 병은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약속했습니다. 내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했습니다. 2 종류의 나무를 찾아 삶아 그것을 먹이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니 겨울은 아직 깊었고 산과 들에는 하얀 눈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4월이나 5월쯤에는 구할 수 있다는 2 나무를 이 한겨울에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마음을 다잡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꿈에 2 나무를 구해 삶으면 아버지 병이 나을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산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동안 당신이 아버지를 잘 돌봐주세요. 아내는 든든하게 주먹밥을 싸주며 잘 다녀오라 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두터운 옷을 챙겨 메고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날카로운 칼바람이 뺨을 스치고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져 걷는 게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 어두워지고 사방이 캄캄해지자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푸른 불빛이 둥글게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곧 아들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이 산의 수호신처럼 듬직하게 아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들은 두려움에 몸을 낮추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저를 해치려 하십니까? 아니면 도와주러 오셨나요? 옛사람들은 큰 호랑이가 산신령이 변신한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도 바로 그 꿈속의 노인이 이 호랑이로 나타난 것이라 믿었습니다. 호랑이는 말 대신 긴 꼬리로 자신의 등을 톡톡 쳤습니다. 마치 내 등에 올라타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호랑이는 바람처럼 빠르게 산길을 달렸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바람이 귀를 스치는 와중에도 아들은 움츠러들지 않고 꽉 붙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아들은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아들을 내려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려다보니 산 아래에 사람이 사는 집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문을 두드리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조심스레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 가지 청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병이 깊어져서 도와주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상냥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약초가 있으니 함께 찾아봅시다. 그렇게 2 사람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정성스레 나무를 구해 삶았습니다. 아들은 약을 아버지께 드렸고 서서히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속에서 들은 노인의 말과 산신령
호랑이의 도움 덕분이라고 믿으며 아들은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령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릅나무를 먹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에 아들은 모든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호랑이를 타고까지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자 할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며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지난 가을 작은 방벽을 뚫고 두릅나무 가지가 자라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할머니를 부르셨습니다. 할머니 며칠 전에 작은 방에서 두릅나무 가지가 벽을 뚫고 나온 걸 봤다는데 한번 확인해 주겠어요. 할머니께서 그 작은 방으로 가보시니 봄의 기운이 가득한 두릅순이 싱그럽게 돋아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그 두릅을 꺾어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진짜 두릅이 맞구나. 겨울 내내 추위에 견뎌내고 이렇게 자라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두릅나무 가지가 방 안으로 뻗어 들어왔다는 사실과 한겨울에 신선한 두릅순이 피어난 것을 보며 할머니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신비한 선물을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들은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할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은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께 보답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밤은 깊었지만 아들은 그 집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두릅을 챙겨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께 몇 번이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집을 나서니 문 앞에 아까 그 호랑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자자 호랑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서 아들은 그저 숨을 죽이고 몸을 꽉 잡았습니다. 몇 차례 씩씩 소리를 내던 호랑이는 어느새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두릅을 들고 서둘러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부인은 아버지 곁에서 밤새 곁을 지키며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부인에게 다가가 인사하자 부인은 반갑게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얼른 이것을 가져가서 진하게 달여주시오. 부인은 정성껏 두릅을 달여 술잔 한 잔 정도의 진한 액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아버지 입에 따라들이자 잠시 후 아버지께서 눈을 깜빡이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이게 참 시원하구나. 어디 이런 게 있단 말이냐. 한 숟가락 더 달라. 아들이 다시 한 모금 들이자 아버지는 맛있다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며칠 동안 두릅을 달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아버지의 기운이 돌아왔지만 달일 두릅이 점점 바닥나자 아들은 마음속으로 다시 산신령이 나타나 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산신령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한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가 차츰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혼자서 마을까지 나들이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6년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편안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밤 아들은 잠든 사이 꿈속에서 아까 그 호랑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복에 나는 어느 산골 마을에 함정에 빠졌네.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으니 도와주게. 아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그 뒤로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고 호랑이가 말한 그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뒷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함정에 빠졌는데 워낙 사나워서 아무도 잡으려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지요. 아들은 급히 그 무리 속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는 호랑이를 함부로 잡으려 하지 마세요. 저 호랑이는 제 호랑이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아들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호랑이를 키운다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기 호랑이라는 건방진 소리도 참. 하지만 몇몇은 의심을 품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고 하니 호랑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함정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님, 어쩌다 이런 곳에 갇히셨습니까? 아들이 다정하게 부르자 함정 안의 호랑이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 아들이 진짜 주인임을 믿고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주 게으른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집안에서 뒹굴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의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아들은 돈을 벌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빈둥거리기만 했으니까요. 매일 식사만 챙겨주면서도 그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너는 왜 매일 밥만 먹고 이렇게 집에서 놀기만 하느냐. 나도 이제는 힘이 들어서 너를 더 이상 부양할 수가 없단다. 평소 어머니의 잔소리에 무덤덤하던 아들은 뜻밖에도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참깨 한 알만 주십시오. 제가 참깨를 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물었죠. 참깨를 심는다니. 너 같은 게으름뱅이가 무슨 밭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지만 아들이 무언가 해보겠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존중해 참깨 씨앗을 건네주었고 곡괭이도 챙겨주었답니다. 아들은 참깨 씨앗과 도구를 들고 마을 뒤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넓은 땅을 파서 참깨 씨앗을 모두 심었어요. 시간이 지나 참깨 싹이 고개를 내밀자 아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마음에 드는 싹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싹에 물을 주며 정성껏 키웠지요. 얼마 뒤 아들은 오랜 시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섰습니다. 반년 만에 돌아온 그는 어머니에게 톱과 도끼를 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는 당황해 물었지요. 도대체 그걸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키운 참깨 나무를 베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 직접 보시면 믿으실 겁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어머니는 그를 따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도끼로 자를 만큼 커다란 참깨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굵은 가지마다 참깨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도끼와 톱을 이용해 참깨나무를 베고 가지를 잘라 참깨를 털어냈습니다. 그 결과 참깨가 100가만이 넘게 쌓였죠. 아들은 그 많은 참깨로 기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큰 항아리에 가득 담긴 참기름은 순하고 고소한 향을 풍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작은 쥐 한 마리가 참기름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기름에 빠진 쥐는
그 기름을 마음껏 먹고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잡으려 하면 미끄러져 쉽게 잡히지 않았죠. 아들은 낚시망과 뜰채를 이용해 겨우 그 쥐를 잡아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참기름 먹인 귀한 쥐 팝니다. 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진귀한 물건이라며 몰려들었고 결국 큰돈을 주고 그 쥐를 사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들은 참깨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좋은 집을 마련하고 결혼도 하여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한 편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남의 집에 가서 옷을 수선하고 빨래를 해주며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형은 조금 둔하고 서툰 면이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연동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야금동이라는 똑똑한 동생과 그의 형 미련동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야금동이는 총명해서 모두가 그를 야금동이라고 불렀지만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 두 형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잣집 아이들이 다니는 서당이 있었지만 가난한 형제는 그곳에서 배우지 못했죠. 하지만 호기심 많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두 형제는 부잣집 아이들이 공부하는 서당에 몰래 찾아가 문 밖에서 그를 엿들으며 배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아이들은 너희는 왜 우리처럼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냐? 라며 그들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고 형제는 자꾸만 그들과 비교당하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은 미련동이와 야금동이를 싫어했고 그렇게 어려운 관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아이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로 하면서 혹시라도 야금동이가 그들을 따라갈까봐 몰래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금동이는 다음날 그들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던 중 부잣집 아이들과 야금동이는 어느 부자의 집 앞에서 말겨루기 시합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말겨루기에서 3번을 이기면 자신의 사위로 삼고 3번 지면 3년 동안 마부로 부린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호기심의 부잣집 아이들은 차례로 부자와 말겨루기를 시도했지만 모두 져서 말끄는 마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야금동이도 그 집에 들어가 말겨루기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자의 집에 들어가자 부자는 콩 한 알과 술을 내어 주었습니다. 야금동이는 그것을 한 번에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3년 된 말의 가죽이 울부짖으며 고통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야금동이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뒷마당에 돌부처가 5월이 되면 귀가 자라나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그 소리를 멈출 수 있겠느냐? 야금동이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도 물었지만 역시 답을 찾지 못해 야금동이도 결국 말끄는 마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미련동이는 자신과 동생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마을에는 아이들이 모두 부자와의 말 겨루기에서 져서 마부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미련동이는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자신도 과거 시험을 보러 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놀라며 말렸지만 미련동이는 굳은 의지를 보였고 어머니는 힘겹게 모은 돈을 쥐어주며 서울로 떠나게 해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미련동이도
부자의 집 앞에 이르렀고 말 겨루기 소식을 듣고는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자의 집에 들어가자 부자는 역시 콩 한 알과 술을 내어 주었습니다. 미련동이는 그것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3년 묵은 말가죽이 고통스러워 울부짖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미련동이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비오막사리가 있는데 그 옆에 풀싹이 돋아 있습니다. 그 풀싹을 말가죽과 섞어 먹이면 됩니다. 부자는 그런 겨울에 풀이 어디 있겠느냐 고 반문했지만 미련동이는 담담히 수수께끼를 맞춰 첫 번째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수수께끼가 이어졌습니다. 뒷마당의 돌부처가 6월에 귀가 돋아나 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해야 그 소리를 멈출 수 있을까? 미련동이는 대답했습니다. 6월의 산속 어느 계곡에 가면 고드름이 얼어 있습니다. 가장 긴 고드름을 꺾어 돌부처 귀에 꽂으면 소리가 멈출 것입니다. 부자는 5, 6월에 고드름이 어디 있냐며 의아해했지만 미련동이의 명확한 답에 두 번째 수수께끼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가 주어졌습니다. 30년 묵은 쇠로 만든 방석에 올이 풀려 못쓰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쓸 수 있을까? 미련동이는 대답했습니다. 강가에서 좋은 모래를 골라 새끼줄을 꾼 뒤 쇠방석에 감으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부자는 말문이 막혀 더는 반박하지 못했고 결국 미련동이가 말 겨루기에서 이겼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미련동이를 자신의 사위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미련동이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멀리서 동생 야금동이가 말을 몰고 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희망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어린 원님이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나이가 매우 어렸고 키도 작아서 관복을 입을 때마다 특별히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 어린 원님을 주변의 관리들은 얕잡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말을 무시했고 감히 자신들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마구 부과하고 심지어 악행도 서슴지 않았던 이방과 후방이라는 관리들은 어린 원님을 가벼이 여겼죠. 어느 날 어린 원님은 갑작스레 그들에게 바닷가로 놀러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방과 후방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어린 원님 덕분에 일도 대충 하면서 편하게 지내던 터라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도착해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님은 수수밭 앞에서 갑자기 행차를 멈추고는 관리들에게 수수대를 꺾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닷가로 놀러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왜 수수대를 꺾으라는 거지? 관리들은 속으로 불평했지만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렵은 한창 여름 수수대는 키가 얼음보다 훨씬 클 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하나씩 꺾은 수수대를 힘겹게 끌고 돌아온 관리들에게 어린 원님은 다정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수수대 꺾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아예 길기만 했지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얼버무리자 원님은 다시 엄명했습니다. 그럼 그 수수대를 관복 소매 안에 넣어보아라. 단 절대 꺾거나 구부리지 말고. 순식간에 관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무 길고 커다란 수수대를 부러뜨리지 않고 구부리지 않고 어떻게 소매 안에 넣으라는 것인지 그야말로 황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투정이 터져 나왔지만 어린 원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내 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보다 훨씬 어리다고 생각하느냐? 명령을 따르라. 관리들은 예상치 못한 원님의 엄한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어떻게든 수수대를 소매 안에 넣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결국 길고 단단한 수수대를 부러뜨리지 않고 주름 잡지 않고 넣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결국 모두 해냈지요. 다음 날 어린 원님은 다시 관리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간 자기보다 위인들을 무시하던 그들을 꾸짖으며 앞으로는 갓 대신 항아리를 머리에 얹고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명령에 관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고 머리에 항아리를 얹은 채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원님 앞에 섰습니다. 어린 원님은 이런 방법으로 못된 관리들의 버릇을 고쳤고 이후로는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덕분에 그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을 오래도록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깊은 산속에 사는 농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한 농부가 콩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콩을 고루 펼쳐놓고 도리깨질을 하던 중 부엌에서 일을 하던 아내는 한가롭게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문 앞에 커다란 개 한 마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농부는 이 개가 떠돌이개인 줄 알고 콩을 물어가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리깨를 들어 개를 쫓아내려 했지만 개는 농부가 휘두른 도리깨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개를 잡아두고 다시 콩 타작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만큼 농부의 힘이 대단했죠. 타작한 콩은 곧잘 쌓였고 농부는 쓰러진 개의 가죽이 아주 좋은 것을 보고 벗겨서 단단히 말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연히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가죽을 보고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농부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님, 이 담벼락에 걸어둔 호랑이 가죽이 아주 근사하군요. 혹시 저 가죽을 팔 생각이 있으신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가죽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그저 크고 멋진 가죽이라고 생각했지만 농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이 가죽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고 그 값어치가 콩 5가마 정도는 좋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농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알의 농사에서 수확한 콩이 겨우 2가마 정도였는데 이 호랑이 가죽 한 장 값이면 5가마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농부는 흥정하는 자리에서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10가마를 받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겠다. 그 말이죠. 결국 상대방은 농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꺼이 10가마를 지불했고 농부는 그 가죽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농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도리가에 한번 휘두르는 것으로 호랑이를 잡고 그 보상으로 한 해 농사보다 더 큰 돈을 벌었으니 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농부는 다짐했죠. 이제 힘들게 농사 짓느니 차라리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농부는 뒷산, 양지바른 바위 틈에서 자라는 단단한 나무로 멋진 도리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떡과 소금 한 줌을 챙겨 길을 나섰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한 모험이 시작된 셈이었죠. 어느 날 농부가 큰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호랑이 사냥꾼들이 자주 모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마을을 찾아가 보니 산골 외딴집 한 채에 여러 사냥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거운 엽총을 들었고 또 어떤 이는 큰 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잡으려 모여든 이들이었죠. 농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총이나 덫 같은 도구로는 어떻게 호랑이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내 도리깨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한 그는 도리깨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살짝 숨겨두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나누며 호랑이 사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너무 일찍 나가도 여러 명이 같이 다녀도 호랑이를 잡기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산 너머 고개를 하나 넘으면 100년은 살아온 듯한 큰 호랑이가 산다는 전설도 전해졌지요. 그중 한 사냥꾼은 자신의 형님을 죽인 원수를 갚으러 왔다고 했고 다른 이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농부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움직여야겠다. 그날 밤 농부는 잠드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모든 사냥꾼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 조용히 일어나 숨겨두었던 도리깨를 챙기고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100년 묵은 커다란 호랑이가 산다는 골짜기를 찾아 헤맸지요. 마침내 농부는 거대한 바위 밑에 있는 깊은 굴을 발견했습니다. 저곳이 호랑이 굴이구나. 농부는 조심스럽게 굴 위로 올라가 도리깨를 옆에 두고 챙겨온 떡을 소금에 찍어 먹으며 호랑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시작될 무렵 바위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내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놀란 농부는 망설임 없이 도리깨를 휘둘러 호랑이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호랑이는 깜짝 놀라 다시 굴 안으로 숨었지요. 알고 보니 처음 나타난 호랑이는 그 굴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머리를 맞고 깜짝 놀란 셋째 호랑이는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려는데 갑자기 뭔가 날아와 내 머리를 세게 쳤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둘째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 둘째 호랑이가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농부는 또 한 번 온 힘을 다해 도리깨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둘째 호랑이는 다시 굴 안으로 들어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밖에 무언가가 있어 우리가 더는 밖으로 나갈 수 없겠어. 첫째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는 자존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동생들 같으니 왜 그렇게 겁쟁이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며 첫째 호랑이가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고 농부는 굴 속에 있는 호랑이들이 두 번이나 도리깨를 맞고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듣던 대로 엄청난 힘을 가진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도리깨를 더 크고 튼튼한 것으로 바꾸고 힘을 가득 모아 기다렸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아주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병으로 깊이 앓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그 병을 낫게 하려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런 어느 겨울 동지 무렵에 추운 밤 아들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몸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꿈속에 하얀 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효성을 다하려 해도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단다.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좋은 길이 보일 것이다. 아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였고 노인이 알려준 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은 병든 아버지를 낫게 할 비밀을 전하며 그 방법이 조금 위험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정성스레 준비를 하여 집 근처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굴이 있었고 굴 안에는 거대한 호랑이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꿈속 노인이 말한 약이 바로 그 호랑이의 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매우 사나워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들은 큰 용기를 내어 굴 앞에 섰고 손에 든 도리깨를 꽉 잡았습니다. 호랑이가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 때마다 아들은 힘껏 도리깨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첫 번째 호랑이는 세차게 맞아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랑이를 물리치려 했습니다. 호랑이 가족 중 아버지 호랑이는 점점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 있었고 어머니 호랑이 역시 아들의 용기에 혀를 차며 굴 밖을 살피다가 소리를 질렀지만 다시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아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리깨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들은 쉽게 죽지 않고 도리깨를 피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들은 힘이 빠진 자신을 위해 남은 떡을 한 입에 털어넣고 소금을 한 움큼 삼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도리깨를 들고 굴 앞에 선 아들은 한결 용감해져서 더욱 힘차게 호랑이들을 맞섰습니다. 어머니 호랑이도 아들의 강한 의지에 놀라며 다시 한번 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그 순간 아버지 호랑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자 아들은 힘껏 도리깨를 내려쳐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와 동시에 아들은 도리깨를 꽉 쥔 채로 호랑이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깜깜하고 뜨거운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지만 아들은 천천히 몸을 가누며 뱃속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랑이의 간이 넓고 살집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조심스럽게 간을 조금 떼어내어 소금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 맛은 생각보다 훨씬 고소하고 담백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는 뱃속이 뜨거워 불이 난 듯 신음하며 점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가족 호랑이들도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당황하며 빨리 저기 멀리 있는 약수터에 가서 물을 마셔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호랑이들은 다급하게 뛰어가 약수를 마셨고 차가운 물이 뱃속에 들어오자 아버지 호랑이는 잠시 시원함을 느꼈지만 아들의 칼질로 인해 뱃속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아들은 그 틈을 타 호랑이의 숨통을 찾아 끊었고 결국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아들은 굴 안에 있던 호랑이 가족들이 모두 바위에 내팽개쳐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가 분노에 차서 가족들을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호랑이들의 가죽과 간을 잘 챙겼고 호랑이 한 마리당 콩 원료숙가마니, 작은 호랑이들도 합쳐 총 5가마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하며 마음속에 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사냥꾼들이 몰려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굴 앞에 앉아 온몸이 벌겋게 상처 입은 호랑이들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아들은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리깨로 잡느라 무척 힘들었어. 이건 내가 벌어낸 일이니 나누자는 말 하지 마시오. 사냥꾼들은 아들의 용감함에 감탄하며 호랑이를 무찌른 것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총과 금을, 심지어 자신들이 가진 돈까지 내놓으며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아들은 그 돈과 호랑이 가죽을 팔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도리깨만 한 무기가 없다는 말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효성 깊은 아들이 도리깨 하나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낸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과 용기의 바람처럼 남았습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꿈에서 들었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진실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한 신비로운 노인이 말했지요. 내 아버지를 낫게 하려면 두릅나무를 찾아서 삶아 먹여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단순한 꿈만은 아닌 듯한 강한 느낌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온 산과 들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두릅나무가 보통 봄철에야 자라는 것임을 생각하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일단 길을 떠나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 꿈에서 산신령님이 두릅나무를 구해 아버지께 먹이면 낫게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산에 가서 구해올 테니 그동안 아버지를 잘 돌봐줘요. 부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먹밥을 잔뜩 싸서 보자기에 감아주며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서운 찬바람은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고 깊은 눈 속에 발이 빠져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어느새 해는 지고 사방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막막한 기분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둥근 푸른 불빛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아들의 앞에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우람한 몸집으로 길을 완전히 막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려움에 몸을 납작 엎드리고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저를 해치려 하십니까? 아니면 도와주시려 하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산중에 나타나는 커다란 호랑이를 산신령이 변한 모습이라 믿었기에 아들은 그 호랑이가 바로 꿈에서 만난 산신령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는 말없이 긴 꼬리로 자신의 등을 토닥이며 아들에게 내 등에 올라타라 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며 제가 올라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마자
호랑이는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듯 사방이 어지러웠고 아들은 정신을 잃을 듯했지만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어느새 낯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호랑이는 아들을 내려놓고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피니 상기슬게 작은 집들이 몇 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집에 다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80은 넘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아들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깊은 병에 걸리셨는데 꿈속에서 산신령님이 두릅나무를 삶아들이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두릅나무를 아시는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두릅나무는 봄이 되어야 잘 자라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 함께 가보세. 그렇게 두 사람은 추운 겨울밤 산속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발밑에 눈 오는 삐걱거리며 무게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은 꿈에서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산신령께서는 아들에게 두릅나무를 찾아 그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신령은 호랑이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와 그 이야기를 모두 전해주었지요. 그 후 지난 가을 어느 작은 방벽을 뚫고 두릅나무 가지가 살며시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러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기 엊그제 본 바로는 두릅나무 가지에 두릅이 살짝 올라왔더구나. 한번 직접 봐줄 수 있겠느냐?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 두릅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본 두릅은 제법 탐스럽게 자라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꺾어 손에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산신령의 뜻인가 봅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두릅순이 돋아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벽을 뚫고 들어온 가지 역시 기적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사를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까 두려웠지요. 그는 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그 사랑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아들은 그 집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릅을 가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마음뿐이었지요. 집 대문을 나서자 어둠 속에서 아까 그 호랑이가 기다리듯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레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호랑이는 다시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그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차게 내달렸지요.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한 아들은 허겁지겁 두릅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곁에는 부인이 앉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벌써 돌아오셨군요. 이 두릅을 얼른 다려서 진하게 우려내 주세요.
부인은 두릅을 끓여 술잔 한 잔 정도로 만들어 아버지께 내렸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 술을 아버지 입에 대었고 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참 시원하구나. 어디서 이런 걸 구했느냐.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숟가락 더 청했습니다. 아들은 정성껏 여러 날 동안 두릅 달인 술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는 점차 몸이 나아져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한 주가 지나자 걷기 시작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도 6년을 더 건강하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대가 흐른 어느 날 밤 아들은 잠을 자다가 다시 한번 꿈속에서 그때의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는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는 어느 마을 산속에 설치된 덫에 걸려 나올 수가 없다. 내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 도와주시오. 깜짝 놀란 아들은 잠에서 깨어 그 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부인에게 꿈 이야기를 전하고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꿈에서 알려준 마을에 도착하니 마을 뒷산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습니까? 행인은 대답했습니다. 산짐승 잡으려고 만든 덫에 큰 호랑이가 걸렸는데 너무 사나워 아무도 잡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 아들은 재빨리 군중 속으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저 호랑이를 잡지 마십시오. 저 호랑이는 바로 내 호랑이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간 아들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지요. 호랑이를 개처럼 키우는 사람도 있나. 자기 호랑이라니 건방지다. 그러나 몇몇은 그래도 저 사람이 자기 호랑이라 하니 호랑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덫 속을 바라보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호랑이님, 어떻게 일이 되었습니까? 호랑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진짜 주인임을 믿게 되었고 호랑이를 덫에서 꺼낼 수 있도록 줄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함정으로 뛰어들자 호랑이는 반갑게 그의 얼굴을 혓바닥으로 핥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호랑이를 줄로 묶어 끌어올렸고 아들은 호랑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가 아니니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며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머니 속 돈을 모두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덕분에 호랑이는 다시 본래 살던 산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